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564년 4월 23일, 영국 워릭셔 스트래피드 오번 에이번에서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셰익스피어는 자서전이나 일기 같은 개인적 삶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인 집안 출신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한 인텔리도 아니죠. 소년 시절 문법학교에서 라틴어 교육을 받으므로 그리스 로마 작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의 명성을 짐작하기엔 너무 부족한 점이 있죠. 1616년 4월 23일 운명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작가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에는 작가들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나 남의 작품들을 개작하는 경우가 흔했고 오늘날과 같은 저작권이란 개념이 없었죠. 셰익스피어 역시 그때까지 전하는 이야기들을 참고하거나 결말을 바꾸는 등 개작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작품 대부분을 남겼습니다. 남의 작품을 손댔다 하더라도 그의 위대함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야기든지 그의 손을 타면 인간의 삶은 돌아보게 하고 깊은 반성과 놀라운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극은 인간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와 참혹하고 비참한 사건은 인간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통찰을 전합니다. 근거 없는 악관을 피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를 깨닫게 하므로 좀 더 고귀한 인생을 살도록 권하고 있죠. 저자가 펼치는 4대 비극은 인생의 축소판이며 결정체입니다. 청년기의 햄릿으로부터 장년기의 오셀로와 맥베스, 노년기의 리어 왕을 통해 한평생 어떤 선택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깊은 성찰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햄릿입니다. 1601년 무렵 저술됐고요. 작품 길이는 약 3,900줄 정도로 1576년 영국의 대중극장 최초 설립되어 공연되었죠. 아들 햄릿과 아버지 죽음이 관련된 주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생으로 고귀하고 지적이며 감수성 풍부하고 늘 명상에 빠지는 캐릭터입니다. 부패한 덴마크의 앞날과 아름답지 못한 현실에 대한 무기력을 표출하죠. 순수하고도 이상주의적 청년 시대의 원형은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받는 이유입니다. 소중한 애정일수록 부서지기 쉽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늘 그렇듯 모든 등장인물들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어느 인물 하나 쓸모없지 않다는 말이죠. 선악의 경계에서 인간 존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뛰어넘는 작품의 의의를 갖습니다. 선왕인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자기가 동생에게 독살당했으니 복수를 부탁한다고 하자 햄릿은 어머니의 변절과 현왕인 숙부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도 괴로움에 시달리며 복수를 미룹니다. 왕의 본심을 살피기 위해 궁전에서 아버지 살해 당시와 똑같은 연극을 공연하게 하고 왕은 살해 장면에서 격한 반응을 보이자 햄릿은 복수의 마음을 굳힙니다. 왕비인 어머니와 말다툼 중 햄릿은 플로니어스 재상을 죽이게 되고 재상에 따르며 햄릿과 연분이 있었던 오피리어는 미쳐서 나중에 물에 빠져 죽게 되고 재상의 아들 레어티스는 햄릿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습니다. 왕은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 죽이려는 음모를 실행하지만 실패하죠. 왕은 다시 꾀를 내어 레어티스와 햄릿에게 검술 시합을 부추기고 레어티스는 칼에 독을 묻혀 시합을 벌입니다. 또 다른 왕의 계략은 햄릿이 시합 중 잠시 쉬는 틈을 타서 먹이게 할 독이 든 술을 준비한 것이죠. 시합은 시작되고 독이 든 술은 왕비가 마시고 죽게 되고 햄릿과 레어티스는 싸우는 중 독이 든 칼에 맞아 둘 다 죽습니다. 죽기 전 레어티스가 왕의 계략을 말하자 햄릿은 독이 든 칼로 왕을 찌르고 독배를 왕의 입에 부어 죽게 만들고 덴마크의 대를 일자로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를 거명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고통의 물결을 두 손으로 막아 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가. 죽는 건 잠드는 것 그뿐이다. 잠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마음의 번뇌도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도 그렇다면 죽고 잠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열렬히 찾아야 할 삶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잠들면 꿈도 꾸겠지. 아, 거기서 걸리는구나. 이 세상의 온갖 번뇌를 벗어던지고 영원히 죽음의 잠을 잘 때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이를 생각하면 망설여지는구나. 이 망설임이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도 오래 끌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참겠는가? 이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폭군의 횡포를, 제도과의 모멸을, 모욕당한 사람의 고통을, 질질 끄는 재판을, 관리들의 오만을, 덕 있는 사람이 당해야 하는 소인배의 불손을 단 한 자루의 단도만 깨끗이 청산할 수 단도면 한 자루의 단도면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이 무거움을 지고 따분한 인생을 신음하며 진땀을 빼겠는가? 죽음 뒤의 그 어떤 두려움과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결심을 무디게 하고 그래서 미지의 저승으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현재의 고통을 참게 만드는 것인가?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모두 겁쟁이가 되는구나. 생기 넘치던 결심은 창백한 병색으로 물들고 의기충천하던 의지도 그 때문에 옆길로 빗나가 실행의 힘을 잃고 만다. 가만 이 아름다운 오피리어 숲의 여신아 기도 중이거든 내 죄의 용서도 함께 빌어주오. 슈퍼 영웅이 잘못을 저지르고 엄청난 운명을 맞이하는 그리스 비극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중세의 운명의 여신은 눈이 멀어 운명의 수레바퀴를 제멋대로 돌린다는 것이죠. 서양 근대성과 내면성을 간직한 햄릿, 서양 문명의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햄릿은 왜 복수를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가? 18세기 말의 감성적 인간성으로 비약, 우유부단한 인물 상징인 햄릿을 사람들은 작품의 가공인물이 아닌 현실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햄릿은 너무나 고결하고 도덕적이어서 복수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괴테. 햄릿은 지성적 인간의 비극이다. 콜리지. 햄릿은 현대적으로 분열된 자아를 보여준다. 브래들리. 햄릿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프로이트. 햄릿은 진짜 사람의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 햄릿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무의식의 잠재, 그것을 이룬 숙부를 처단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종교 때문에 자살하지 못하는 고뇌가 햄릿의 정신상태라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프로이트가 정한 서양 3대 걸작은 오이디푸스 왕, 햄릿,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모두 아버지 사례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햄릿형 인간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햄릿의 핵심과 햄릿이 주는 어떤 사색의 어떤 지평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오셀로로 넘어갑니다.